파이퍼 플랫폼에 화재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인원 철수하십시오. 이런 젠장, 정말 불길에 휩싸였군요. 1988년 7월 6일 파이퍼 알파 원유 플랫폼이 폭발하면서 부캐로 가라앉았고, 이는 합리적인 결정들의 연속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에서 16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970년대 초 4개의 회사가 부캐에서 석유를 탐사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1972년 이들은 탐사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파이퍼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4회사는 옥시덴탈 석유 주식회사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오크니 제도의 플로타 석유 터미널로 원유를 운송할 파이퍼 알파 플랫폼과 송유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파이퍼 알파 플랫폼은 맥더못 엔지니어링과 유니언 인더스트리얼 엔터프라이즈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화재 방화벽으로 구분된 4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75년 이 모듈들은 스코틀랜드 아르디저에 있는 맥더못의 작업장에서 결합된 후 수심 475피트의 파이퍼 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A 모듈은 시추 모듈이며 반대편에는 D 모듈, 즉 숙소 구역이 위치합니다. 모듈들은 고위험 작업이 승무원들의 생활 공간과 통제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도록 배치되었습니다. 1976년 하루 25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시작하였고 1단계의 생산이 지속되면서 하루 30만 배럴로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직 원유만 생산되었습니다. 파이퍼 알파는 핵심 원유 플랫폼입니다. 주 송유관은 파이퍼 알파에서 플로타까지 연결되며 클레이모어 플랫폼은 파이퍼 알파 서쪽 20마일 지점에서 주 송유관으로 원유를 공급합니다. 타턴 플랫폼은 클레이모어를 거쳐 주 송유관으로 원유를 보냅니다. 즉 파이퍼 알파는 자체 원유를 이송하고 타턴은 클레이모어에서 주 송유관에 합류합니다. 파이퍼 알파는 부캐에서 운영되는 가장 무거운 원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1978년 영국의 가스 보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보통 석유 채굴 부산물로 소각되던 가스를 포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80년 말까지 B 모듈과 C 모듈 사이에 가스 보존 모듈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모듈은 통제실과 시추 구역 사이에 위치하며 포집된 가스를 스코틀랜드 에버딘 북쪽의 세인트 퍼거스로 운송합니다. 가스 압축실과 통제실은 방화벽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석유와 가스가 함께 생산되는 2단계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르탄과 클레이머르 플랫폼은 파이퍼 알파로 가스를 보내고 파이퍼 알파는 다시 MCPL 가스 압축 플랫폼 파이퍼 알파 북서쪽 30마일 지점과 세인트 퍼거스로 가스를 이송합니다. 2단계 석유와 가스 생산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재건과 유지보수가 계획되었습니다. 1988년 7월에는 6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그 중에는 가스 보존 모듈 교체 작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오프컬은 처음에 트르탄과 클레이머르의 가스를 우회하고 파이퍼 알파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한 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개조 기간 동안 그들은 하루에 12만 배럴의 원유를 계속 생산했습니다. 파이퍼 알파 플랫폼의 가스 보존 모듈을 교체하기 위해 플랫폼은 1단계 생산으로 돌아가 원유를 생산하고 가스를 연소시켰습니다. 가스 보존 모듈은 제거되었습니다. 트르탄과 클레이머르 플랫폼에서 나오는 가스는 여전히 파이퍼 알파를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1988년 7월 6일 오후 12시 2대의 응축 펌프어와 B는 가스에서 응축수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응축수는 다른 시설에서 추가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응축수는 해저 유정에서 플랫폼까지의 압력과 온도 변화로 인해 가스에서 분리된 가벼운 형태의 원유입니다. A 펌프는 2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점검과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먼저 같은 파이프라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압력 안전 밸브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압력 안전 밸브를 제거했습니다. 열린 응축수 파이프는 일시적으로 금속 디스크 커버로 막았습니다. 이 커버는 나중에 안전 밸브를 쉽게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손으로 조여졌습니다. 오후 5시 55분 점검과 정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교대가 끝날 무렵 엔지니어는 A 펌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작업 허가서에 기록했습니다. 오후 6시 주간 근무가 끝나고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62명이 파이퍼 알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64명은 숙소에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 매니저가 바빴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허가서를 관련 장비 상자에 넣고 느슨하게 고정된 플랜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오후 6시에는 파이퍼 알파의 잠수부들도 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잠수부들은 복잡한 파이프 아래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철제 계단을 내려가 철제 작업대에 도착했습니다. 이 작업대는 비모듈인 원유 처리 플랫폼 아래에 위치하며 미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 작업대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 구멍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튀어나온 가장자리가 작업자들이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접지력을 제공하고 기름이 떨어질 경우 고이지 않고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잠수부들은 작업용 부츠를 벗고 드라이 슈트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뚫린 구멍은 접지력은 좋지만 맨발로 서 있기에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고무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마친 후 오후 9시에 물에 들어갔습니다. 파이퍼 알파에는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재가 감지되면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디젤 펌프를 가동합니다. 이 디젤 펌프는 수면 아래 120피트에서 대량의 해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파이프 네트워크는 갑판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분사합니다. 잠수부들이 물에 있을 때 화재 진압 시스템은 수동 제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만약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잠수부가 수심 120피트의 흡입구 근처에 있다면 잠수부는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 붙잡히거나 최악의 경우 물이 흡입관으로 몰려들며 압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클레이모 플랫폼에서는 잠수부가 물에 있을 때 자동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잠수부가 흡입구에서 10에서 15피트 이내에서 작업할 경우 파이퍼 알파와 마찬가지로 자동 시스템을 끄고 화재 발생 시 수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보건 및 안전검사관들은 파이퍼 알파도 같은 절차를 채택할 것을 권장했지만 재건 및 유지 보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나중에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7월 6일 잠수부들은 흡입관 근처에서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파이프라인 상류에서 메탄 얼음이 막힘을 일으켜 오후 9시 45분에 비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되었고 파이프라인 내 압력 상승을 방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펌프를 재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교대 근무 매니저와 상의하여 A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교대 매니저는 A 펌프의 작업 허가서를 읽고 점검과 정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A 펌프는 정상 작동 가능했고 마치 자동차의 정기 점검을 하루 미루는 것과 비슷하게 막힌 파이프라인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점검을 미루고 A 펌프를 가동하는 것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파이프라인에 있는 안전 밸브의 점검 허가서는 다른 장비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펌프와 안전 밸브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대 매니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A 펌프를 가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정상화하려는 압박 속에서 교대 매니저는 A 펌프를 가동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밸브를 막고 있는 금속 디스크가 단단히 조여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안전 밸브는 몇 미터 떨어진 다른 층에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안전 밸브가 제거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9시 52분 A 펌프가 가동되었습니다. 응축수가 파이프에 흐르자마자 엔지니어들은 안전 밸브 위치를 덮고 있는 느슨한 금속 디스크에서 가스가 새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가 울렸고 플랫폼의 작업자들은 빠르게 누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 55분 휘발성 응축수가 점화되었고 폭발이 가스 보존 모듈과 통제 센터를 구분하는 방화벽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통제실은 거의 파괴되었고 여러 주요 인원이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교대 매니저인 제프 볼린스는 폭발에서 살아남아 긴급 정지 버튼을 눌렀고 모든 주요 밸브를 닫아 가스와 원유 채취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그는 다른 건강한 인원들과 함께 그 지역을 탈출했습니다. 폭발에서 나온 파편이 작은 응축수 파이프를 파괴했고
그 파이프에서 새어나온 응축수가 불길에 점화되었습니다. D 모듈인 숙소 구역에서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통제센터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대피 지시를 주거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트르탄과 클레이머르 플랫폼의 작업자들은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폭발로 하늘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지만 생산 중단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원유와 가스를 계속 펌프했습니다. 생산 중단은 복구에 며칠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4분 무선 통신사 데이비드 킬레이드가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이퍼 플랫폼의 폭발과 화재 발생. 모든 인원 철수하라. 오후 10시 5분 에버딘 해안경비대는 로시머스 수색 및 구조기지에서 킹 헬리콥터 구조 138을 출동시켰습니다. 영국 공군은 킬로스 기지에서 호커 시들린 임노드를 출동시켜 현장 지휘 구조 1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해의 지원 선박들은 조난 신호를 듣고 구조선이나 해상병원으로 대기했습니다. 오후 10시 6분 B 모듈에서 원유 저장 탱크가 열기에 의해 파열되었습니다. 그 구역은 금세 원유로 뒤덮였고 불이 붙으며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불타는 원유가 잠수부들이 설치한 고무 매트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졌고 오후 10시 20분 결국 타르탄 파이프라인을 태워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발로 초당 약 30톤의 가스가 불길에 공급되었습니다. 1마일 떨어진 배에 있던 선원들조차 폭발의 충격파를 느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지원선 타로스가 파이퍼 알파 옆에 접근했습니다. 타로스는 숙소, 병원, 포화 잠수팀, 수색 및 구조시설, 고압 물대포를 갖춘 다기능 선박이었습니다. 타로스는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수압이 너무 강해 풀가동 시 맞는 사람을 부상시키거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타로스의 헬리데크에 응급처치 및 접수구역이 마련되었고 해상의료진과 타로스 잠수팀의 응급구조 잠수사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샌드헤이븐 지원선이 도착해 수색 및 구조보트를 투입해 물에 있는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오후 10시 50 MCP 1가스 플랫폼으로 이어진 파이프라인이 파열되어 폭발했습니다. 확산된 가스가 파이프라인에서 분출되며 불길이 300피트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샌드헤이븐의 구조보트는 폭발로 인한 파편에 갇혔습니다. 파이퍼 알파의 철 구조물은 녹기 시작했고 타로스는 불길의 열기를 피해 후퇴했습니다. 클레이모어 플랫폼은 파이퍼 알파로의 펌프를 중단했지만 20마일의 파이프라인에는 여전히 고압의 응축수와 가스가 남아있었습니다. 파이퍼 알파에 있던 사람들은 차가운 북해로 뛰어내리거나 D 모듈 숙소에 갇혀 검은 연기에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리드는 14주 된 아기를 떠올리며 헬리데크에서 175피트 아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오후 11시 18분 클레이모어 가스관이 파열되어 폭발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던 압력이 타탄가스와 합쳐져 불길을 몇 시간 동안 더 연료로 태웠습니다. 오후 11시 35분 로시머스에서 출동한 킹 구조 138 헬리콥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생존자와 주요 인원을 선박과 육지병원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하고 다른 플랫폼과 선박의 의료진이 교대 배치되었습니다. 오후 11시 50분 A펌프의 안전밸브에서 첫 화재가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구조물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밑에서 솟아오른 가스관에서 타오른 불길은 1800F 이상으로 타올랐습니다. 하부 구조가 녹기 시작했고 이제 전체 구조물이 바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D 모듈은 약 100명의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기하는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샌드헤이븐의 구조보트는 침몰하는 구조물에 휘말렸습니다. 보트 승무원 2명과 이미 구조된 파이퍼 알파 승무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장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자정 45분 A 모듈 시추 구역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구조보트와 헬리콥터는 생존자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오전 7시 25분 마지막 생존자들이 에버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67명이 사망하고 6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39의 시체가 영원히 찾게 되지 못했습니다. 전문 소방팀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 3주가 걸렸습니다. 1988년 말 포화 잠수팀이 475피트 수심에서 D 모듈과 함께 안에 갇힌 87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진행된 결정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모두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치명적인 사건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